한 5살 아이가 자신의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천장 위 좁은 공간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아이가 발견되기까지 하루 종일 그 식당이 평상시와 다름없이 영업을 계속했다는 점이에요.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닙니다. 이제 이 끔찍한 진실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고자는 량다오라는 이름의 34세 남성이었어요. 그는 아내 밍밍과 함께 앙스 중국 요리라는 작은 중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두 딸이 있었는데 6살 조조와 5살 애슐리였죠. 애슐리가 바로 실종된 아이였어요. 량다오의 설명에 따르면 평소처럼 큰딸 조조를 학교에서 데려온 후 식당 뒷방에서 자고 있던 애슐리를 확인하러 갔는데 아이가 사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식당에는 보안 카메라도 없었고 뒷문은 안에서는 쉽게 열 수 있었어요. 혹시 아이가 혼자 밖으로 나갔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죠. 하지만 여기서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부모들의 반응이었어요. 경찰관들은 보고서에서 이들의 태도에 대해 의문을 표했습니다. 아이가 실종되었다는 상황에서 보이는 감정의 표현이 일반적인 부모들과는 달랐다는 것이죠. 눈물도 없었고 극도의 불안감도 보이지 않았어요.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몇 달 전 보건검사관의 증언이었습니다. 2017년 2월 4일 크리스티나라는 검사관이 앙스 중국 요리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에요. 그녀는 나중에 경찰에게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점검을 하던 중 건조 창고에 있는 작은 유아용 의자에 어린 여자아이가 웅크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아이의 모습과 태도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검사관은 그 아이에게 나이를 물었지만 대답을 듣지 못했고 주인에게 몇 명이 있느냐고 물으니 그제서야 5이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했어요. 약 90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그 아이는 계속 같은 자리에서 바닥만 바라보며 조용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작은 유령 같았다고 검사관은 표현했어요. 이러한 정황들이 쌓이면서 경찰의 수사는 점점 가족 내부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큰딸 조조가 수사관에게 한 말이 결정적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6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수사관들에게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부모 2사람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게 되었어요. 량다오가 먼저 검사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비교적 침착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뿐이에요 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며 그녀가 어디 있는지만 알 수 있다며 이라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신문관이 압박을 가하자 량다오는 결국 그것은 사고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실토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시체를 쳤거든요 라는 충격적인 고백이 나왔습니다. 이 고백을 바탕으로 경찰은 다시 한번 식당을 수색했어요. 이번에는 훨씬 더 세밀하고 인내심 있게 수색을 진행했죠. 그들이 주목한 것은 대형 상업용 냉동고 위쪽 공간이었습니다. 냉동고가 천장까지 닿지 않아서 그 위로 기어서 들어갈 수 있는 좁은 공간이 있었던 것이에요. 사다리를 이용해 그 공간에 올라간 경찰관은 손전등을 비추며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 사진이나 결혼 사진 같은 개인 물품들만 보였어요. 말린 생선이나 닭고기가 들어있는 비닐봉지들도 있었죠. 하지만 가장 깊숙숙한 곳에서 회색 플라스틱 용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용기를 조심스럽게 끌어당기자 소금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금을 털어내자 그 안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있었고 그 속에서 태아 자세를 취한 채 애슐리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하루 만의 일이었어요. 부검 결과 애슐리의 사망 원인은 머리와 몸통에 가해진 둔기 외상으로 밝혀졌습니다. 시신에는 소금과 함께 여러 상처들이 확인되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이가 죽은 후에도 그 식당이 평상시와 다름없이 영업을 계속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손님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며 식사를 했던 것이에요. 이후 진행된 신문에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밍밍은 결국 자신이 애슐리를 죽였다고 자백했어요. 내가 죽였어 라고 단순하게 말했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량다오는 훨씬 상세한 이야기를 했어요.
양다오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일 그가 조조를 학교에서 데려오는 사이 집에서 사고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애슐리가 기저귀에 배변을 했는데 불편해서 기저귀를 벗었고 그 과정에서 바닥에 배설물이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이에 화가 난 밍밍이 애슐리의 머리를 바닥에 내리쳤고 그 결과 아이가 숨을 거두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배경에는 더 복잡한 가족사가 숨어 있었어요. 애슐리는 태어난 후 4년간 양다오의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1년 전쯤 부모에게 돌아왔는데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애슐리는 아직 배변 훈련이 되지 않았고 혼자 식사도 할 수 없었으며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양다오는 신문에서 애슐리의 행동을 시연하기까지 했어요. 발끝으로 서서 팔을 구부린 자세를 보여주며 이것이 자신들을 짜증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동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특징일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하지만 부모들은 이를 문제 행동으로만 인식했고 교정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지속적으로 밍밍의 양육 방식을 비판했다는 점도 중요한 요소였어요. 제대로 키우지 못한다, 엄마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식의 비난이 계속되면서 밍밍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압박감과 애슐리의 발달상 특성이 결합되면서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된 것이에요. 사건 발생 후 부모들의 행동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애슐리가 숨진 후 그들은 곧바로 알리바이를 만들기로 결정했어요. 아이의 시신에 옷을 입히고 카시트에 앉혀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꾸민 후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와 다름없이 영업을 시작했던 것이에요. 더욱 끔찍한 것은 큰딸 조조를 알리바이로 이용했다는 점입니다. 조조가 뒷방에서 자고 있는 애슐리를 봤다고 증언하도록 했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무고함을 증명하려 했어요. 6살 아이를 이런 식으로 이용했다는 것은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양다오는 신문에서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수색할 줄 알았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는 그가 단순히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실제로 그는 내가 이걸 했고 잡히지 않았다고 가정해보자면서 시신을 처리하는 여러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어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은 애슐리에 대한 지속적인 학대였습니다. 양다오는 아내가 애슐리를 자주 때렸다고 진술했지만 동시에 자신도 그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어요. 의료진을 찾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몸 전체에 멍이 든 것을 의사가 볼까봐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애슐리가 보인 특이한 행동들이었어요. 양다오는 애슐리가 종종 벽에 머리를 부딪히거나 바닥에 몸을 던지는 행동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음식을 먹을 때도 손으로 먹지 못하고 얼굴을 그릇에 직접 대고 먹었다고 했어요. 이런 행동들은 명백히 발달상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부모들은 이를 버릇없는 행동으로만 해석했던 것 같습니다. 흥미롭게도 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서로를 배신했습니다. 밍밍의 변호인들은 양다오가 실제 가해자라고 주장했고 밍밍 역시 수감 중 정신과 의사에게 양다오가 진짜 범인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졌어요.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밍밍이 미국 체류 자격이 없는 상황에서 양다오에게 협박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어요. 만약 양다오가 감옥에 가면 자신은 추방당하고 조조는 위탁가정에 보내질 것이라는 위협을 받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추측에 불과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은 애슐리의 일상이었습니다. 조조는 정상적으로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과 어울렸지만 애슐리는 거의 외부 세계와 차단된 채 살았어요. 식당 뒷방이나 창고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 밖으로 나가는 일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애슐리의 발달에 더욱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요. 적절한 자극과 사회적 상호작용 없이 좁은 공간에 갇혀 지내면서 아이의 발달은 더욱 지연되었을 것이고 이는 다시 부모들의 짜증과 학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재판 결과 밍밍은 과실치사 혐의로 22년형을 선고받았어요. 판사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맞는 공포라고 표현하며 어머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조차 고통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양다오는 12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그가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라 시신 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사건은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족을 좋은 사람들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조조와 친구였던 아이들의 부모들은 딸이 조조와 놀고 싶으면 식당에 가야 했다며 평범한 가정으로 여겨왔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드러난 정황들을 보면 여러 징후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식당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아내가 아파서 문을 닫습니다는 글이 자주 올라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것이 학대의 흔적을 숨기기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많은 지역 주민들이 애슐리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해요. 조조는 학교에 다니며 사회적 활동을 했지만 애슐리는 거의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는 부모들이 의도적으로 애슐리를 숨기려 했을 가능성을 시사해요. 사건 이후 해당 쇼핑몰은 철거되어 다시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기억 속에서 이 사건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애슐리를 위한 꽃과 인형을 놓으며 애도를 표했고 지금도 그 아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선 아동학대의 은밀성과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가정에서도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특히 발달상 특성이 있는 아이들이 더욱 취약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또한 문화적 차이나 이민자 가정의 특수한 상황이 이런 비극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줘요. 언어 장벽, 법적 지위의 불안정성, 문화적 고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유도 아동학대를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아이의 발달이 늦다거나 양육 스트레스가 크다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거나 하는 것들은 모두 해결 가능한 문제들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지역사회의 지원을 요청하거나 정부 기관의 도움을 받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특히 애슐리처럼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의심되는 아이들의 경우 조기 개입과 적절한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아이들의 행동을 문제로 보고 교정하려 하기보다는 그들만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 사건은 또한 우리 사회의 아동 보호 시스템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합니다. 보건검사관이 이상한 징후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지역사회에서 애슐리의 존재가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점 등은 시스템의 허점을 보여줘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의 각성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심스러운 징후를 발견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체계, 위기 가정에 대한 지원 시스템,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 등이 모두 중요해요. 특히 발달장애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필요합니다. 이런 아이들의 행동이 단순히 버릇없는 것이 아니라 뇌의 다른 작동 방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해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과 그 가족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민자 가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도 필요해요. 언어 장벽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해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이런 가정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해요. 교육 시스템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조조는 학교에 다녔지만 애슐리는 학교에 가지 않았어요. 만약 애슐리도 적절한 교육기관에 다녔다면 전문가들이 아이의 발달상 특성을 조기에 발견하고 가족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생명의 소중함과 아이들의 권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애슐리는 단지 5살의 어린 아이였어요. 자신만의 특성과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을 뿐인데 그것이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사랑받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본적인 인권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애슐리라는 한 아이의 존재입니다. 비록 그 생이 너무나 짧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아이의 이야기가 헛되지 않기를 바라요.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에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